자, 세 번째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설계 패턴을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클래스 관계도, 설계 패턴과 관련된 클래스 관계도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표기법이 UML입니다. 그래서 UML을 이용한 클래스 관계도를 작성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트에서는 이제 설계 패턴이 뭐다라는 그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설계 패턴들을 이번 학기에 좀 학습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기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듯이, 정렬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정렬함수를 구현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더 상위 개념으로 코드의 골격, 형태만 제시해주면 그 형태를 우리가 우리 응용에 맞게, 또 언어의 특색에 맞게 적용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계 패턴이고요. 그래서 객체 지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유연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 지형을 프로그램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잘 짜야죠. 근데 이 잘 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코드는 아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코딩을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짜놓은 좋은 코드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궁금했던 거에 대한 답들이 거의 다 있어요. 특히 많이 쓰는 어떤 언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되면은 그런 데다가 질문을 올리면 또 좋은 답변들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올리기도 해요. 강의 준비하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설계 문제들을 우리가 처음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훌륭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 패턴은 바로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게 설계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리법하고도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김치찌개다, 된장찌개다, 그러면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방법이 있겠죠. 누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렇게 굳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설계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패턴도 이렇게 개발자들이 만들어 오면서 쭉 흘러오다 보면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방법들을 계속 즐겨 사용한 거죠. 그 즐겨 사용한 것들을 이 갱4가 23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때까지 있었던 설계 패턴들, 학문적으로 또는 소개됐던 패턴들을 이 갱업 4명이서 책을 썼죠. 그 23개를 소개하면서 썼고, 재미있는 것은 이 23개 이후 94년도에 나온 책인데 추가된 설계 패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23개의 패턴을 우리가 잘 익히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설계 문제는 이 패턴을 쓰면 좋겠구나. 라는 게 이제 있는 활용할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우리도 초보이지만, 우리도 개발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걸 따라서 하게 되면은 실제 아주 전문가들이 만든 것 같은 형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설계 패턴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 패턴은 그냥 학문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제 개발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개발 일들을 여기서 다수는 졸업하고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할 텐데 꼭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설계 패턴입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위 개념이다. 라이브러리와 비교해서.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코드를 필요할 때 그 기능이 필요하면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는 건데, 설계 패턴은 라이브러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골격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골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골격을 보고 우리 응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사용하는 패턴과 좀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무협소설, 무협지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늘 등장하는 스토리는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제 초고수가 돼가지고 복수를 하는, 나쁜 무리들을 무찌르는, 그게 이제 중국 무협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다르게 만들죠. 성경 배경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익히는 무술이 취권일 수 있고 몽을 수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림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뜯어놓고 보면은 훈련해서 고수가 돼서 악당을 무찌르는 뭐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플롯이 있는 거죠. 그 플롯을 내가 각색해서 쓰는 거예요. 내 응용에 맞게. 그런 면에서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 패턴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23개가 존재해요. 23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설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23개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설계 패턴을 학습해서 이런 설계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실제 응용을 개발할 때 이 문제는 이 설계 패턴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그걸 딱 맞게 쓰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 23개, Gang of Four는 이 23개의 패턴을 소개하면서 이 23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성 패턴, 행위 패턴, 구조 패턴. 그런데 이 분류에서 생성과 행위와 구조는 약간 그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요. 생성은 언제 쓰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쓰이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쓰이는지 확실하죠.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좀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해. 어쨌든 객체 생성과 관련된 거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행위 패턴은 객체와 또 다른 객체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지를 정의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과 행위는 어떤 목적을 이 패턴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구조는 생김새 갖고 분류하는 거예요. 생김새. 목적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는 또 생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객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뭔가 생김새가 구조적으로 적적인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구조 패턴으로 분류하게 돼요. 근데 이 영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나눌 때 creational, behavioral, structural로 분류했어요. 근데 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조 패턴이라고 번역해요. 구조 패턴. 근데 패턴 중에는 아키텍처럴 패턴도 있어요. 아키텍처럴 패턴. 그럼 저 아키텍처럴 패턴도 우리말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또 구조 패턴이 돼요. 그럼 쟤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럴 패턴은 절대 구조 패턴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키텍처 패턴하고 우리가 주로 배울 설계 패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설계 패턴은 전체 응용에서 일정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패턴이 설계 패턴이에요. 전체 응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걸 정의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설계 패턴들은 전체 응용에서 되게 일부분 어떤 특정한 클래스들과 관련해서 요 패턴을 쓰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키텍처럴 패턴은 응용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정의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MVC 패턴, 얘는 디자인 패턴이 아니라 무슨 패턴?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하고 그 디자인 패턴하고 구분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주로 학습할 패턴은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가서 MVC 패턴은 좀 살펴볼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디자인 패턴이고, 디자인 패턴은 전체 응용의 일부 클래스들한테 적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배울 때, 학습할 때, 각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 패턴의 이름은 뭔지. 근데 이 패턴의 이름은 주로 한 가지 이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준 이름이라고 하면 주로 갱어포가 지은 이름, 그 이름을 주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패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주로 그 갱어포가 지은 이름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생성인지 행인지 구조인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패턴의 목적일 겁니다. 목적. 이 패턴을 언제 사용하는, 뭘 위해서 사용하냐.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이 필요할 때 이 패턴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패턴에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얘를 쓰면 뭐가 좋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그 다음에 패턴의 수준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패턴에 적용한 범위인데 하나의 클래스에만 패턴이 적용될 수 있고, 보통은 여러 클래스에 묶어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게 패턴의 적용입니다. 어떤 문제 예시들이 나와요. 이 패턴은 이런 종류들을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쓴다. 그래서 얘를 같이 목적과 문제나 상황을 같이 좀 보시면서 이 패턴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참여자. 이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 또는 객체의 역할. 무슨 역할을 하냐. 이 객체가. 아니면 클래스가. 그 다음에 클래스의 관계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구현. 이 패턴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건지. 이 패턴의 구현은 언어에 따라 다르겠죠. 자바에서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 C++에서 적용하는 방법, 파이썬에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다른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의 장단점도 잘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의 변형. 패턴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변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패턴이 주어졌을 때 이 패턴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패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패턴이 있는 건지, 그리고 유사한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 패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이제 패턴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혹시 다운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약 노트가 있잖아요. 패턴마다. 그럼 그 요약 노트에는 이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턴마다 그 패턴 요약에 보면, 요약 노트에 보면 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설계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요. 올바른 수준의 추상화를 해주고 객체 간의 낮은 결합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설계 패턴을 쓰게 되면은 코드의 재사용성도 높아지고요. 또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내 코드를 설명할 때 내 코드 요 부분은 이런 패턴을 쓴 거야. 그러면 그 개발자가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할 때도 이 코드는 어떤 패턴을 써서 만든 코드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팀장이 여러분한테 요 부분 만드는데 요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어 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패턴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그 패턴을 쓰라 그러면 그 패턴이 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 간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이 패턴이라는 것은 기존 개발자의 좋은 해결책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해결책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널리 검증된 해결책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려운데 가장 쉬운 거는 얘를 구분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간에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뭔가 그냥 대충 생성하면 안 될 것 같아. 복잡해. 뭔가 추상화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생성 패턴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거는 쉬운데 나머지 이 행위 구조 등은 되게 어떤 걸 써야 될지 조금 모호할 수가 있어요. 또 얘만 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를 써도 똑같이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 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언제 써야 될지 이제 좀 더 잘 파악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는 게 이제 조금은 어렵다 이런 거고, 생성 패턴은 그래도 쉽다. 그래서 요게 23개인데 요 23개가 갱어4가 소개한 설계 패턴입니다. 요 23개가 여기까지가 요 빼고, 기타 아키텍처 패턴 빼고 여기까지가 갱어4가 소개한 거고, 여기에 보시면 몇 번째 챕터에서 이제 얘네들을 살펴볼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볼 거고, 여기 보시면 16 돼 있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패턴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루지 않았던 패턴들을 모아서 소개할 때 소개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볼 패턴이 전략 패턴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 패턴, 그 다음에 장식 패턴, 그 다음에 생성 관련된 패턴 3개 보고, 싱글턴 패턴 보고, 커맨드, 애답터, 파사드, 그 다음에 11이 어디냐? 템플릿 메소드, 컴포짓, 이터레이터. 컴포짓하고 이터레이터 살펴보고, 13,
스테이트 패턴 살펴보고 프록시 패턴 살펴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14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가서 MVC 패턴 한번 살펴볼 거고 옵저버 패턴을 볼 때 좀 비슷한 펍서브 패턴을 또 소개할 거고요. 이 23개 말고도 우리가 간단히 보는 패턴들이 심플 팩토리, 오브젝트 툴, 더미 오브젝트 또는 널 오브젝트 이런 애들을 추가적으로 패턴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학기에 살펴볼 패턴들이고요. 주의사항, 패턴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이에요. 각 23개 패턴은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2학기 동안 제가 강의해봤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패턴이 모습이 되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기법을 써서 만든다는 건 주로 뭘 이용하겠어요? 상속과 포함 관계예요. 디펜던시 인젝션 뭐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관계도를 보면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포함 관계 이용하고 있고 DIP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의 골격만 보면 이 패턴과 이 패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히 차이 나는 건 뭘까요? 목적은 달라요. 이렇게 똑같이 모습은 똑같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거예요. 전략 패턴과 어댑터는 하는 건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A 패턴과 B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목적은 달라요. 내부적으로 포함 관계, 클래스 관계도는 비슷할 수 있어도 목적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계 패턴을 다음 시간부터 전략 패턴부터 하나하나씩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예제를 가지고 쭉 살펴볼 거고요. 설계 패턴을 하나 살펴보고 설계 패턴 관련된 실습과 과제를 GUI 실습과 과제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 패턴을 설명할 때 클래스 관계도를 늘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시한 클래스 관계도는 UML에서 제시하는 그 표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UML 표기법을 좀 간단하게 잘 알죠, 여러분들? UML 처음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계 표준은 아닌데 주로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 결과들을 도식화할 때 UML을 많이 씁니다. 근데 UML이라는 게 그림만 그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객체지향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UML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는 클래스 관계도와 뒤에 나오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클래스 같은 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내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맨 위에 클래스 이름이 나옵니다.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요 스테레오타입을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abstract class, 그러니까 뭔가 수식하는 거죠.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조금 특성이 있는 클래스는 스테레오타입을 적습니다. 그래서 abstract,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상태가 없으니까 세 칸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두 칸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멤버 변수,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적분 권한을 쓰는데 C++ 위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마이너스 플러스 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게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가 있는데 객체 간 관계는
사용, 포함 관계가 있는데 사용은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파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내요. 사용 관계는.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실선을 나타내고 의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의존하는 거죠. 얘는 얘한테 의존하지 않고. 양방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방향이죠. 컴퍼니는 인플로이를 알고 인플로이는 컴퍼니도 알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퍼슨은 매거진을 알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포함 관계 중에 이제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전체 부분 관계를 아닌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퍼슨과 구독하는 잡지는 연관관계라고 해서 실선으로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 관계는 빈 다이아몬드, 진한 다이아몬드로 집합과 복합을 구분합니다. 집합은 얘가 없어져도 얘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복합은 얘가 없어지면 얘도 그냥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한색으로 표시했. 요거 경우에는 이제 집합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그릴 때 이제 다수성, 몇 대 몇이냐, 이게 이제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컴퍼니는 인플로이를 빵명에서 많이 이제 고용할 수 있고, 한 직원은 한 회사에만 소속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클래스관 관계는 이제 상속과 구체화가 있는데 이 형태로 나타내죠. 근데 상속은 실선이고 그 구체화는 점선을 써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관계도를 그릴 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 관계도를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필요하다고 여기 다 쓰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ML 표기법을 적용할 때 개념적 측면에서 적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명세적 측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 구현 측면에서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를 고려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의 측면. 주로 우리는 요 측면에서 많이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겁니다. 특정 언어에 제한을 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클래스 관계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 관계도는 이제 누가 의존하고 있다. 누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나타나지 얘를 갖고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못 짜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클래스 관계도를 통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능을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됐을 때 동적으로 어떤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해당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도식화해서 나타내고자 하면은 뭘 이용하냐면 순차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일부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 다이어그램은 실행 시간에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그 기능을 만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객체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이제 분석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어봤으면은 옛날에는 폭포스 모델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폭포스 모델을 안 쓰고 에자일 모델 아니면 반복적 개발론이라고 하죠.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만들든 전체를 한꺼번에 설계해서 만들든 간에 과정은 똑같아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거예요. 그냥 분석 설계 없이 구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항상 분석 설계 구현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하냐,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하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만들려는 소프트웨어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네모 박스, 요 안에 있는 네모 박스. 그리고 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요리사가 있고 웨이터가 있고 고객이 있고 캐시어, 그 인출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캐시어가. 이런 사람들이 내 시스템을 쓰는데 클라이언트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먹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은 음식에 대한 계산, 돈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쓰게 됩니다.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는 언제 일어나고, 어떨 때, 요 안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쭉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작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객체지향을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진짜 문서화를 쭉 체계적으로 하면서 만든다 그러면 얘를 만들고 요 각각 하나마다 요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마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차 다이어그램은 외부인도 있을 수 있고 요 애는 아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쓰는 내부적으로 쓰는 객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UML이라는 코스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윌슨 매니저의 매니저 객체의 add course 메시지를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만들어 놓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UML 교과를 새로 추가한다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 안에서 뭘 불러야 돼? 이 객체의 add course를 불러야 되겠고 add course를 부르면 그 안에서 UML 코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기능마다 어떤 객체들이 그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지, 어떤 순서로 어떤 메소드를 차례대로 호출해서 실행하는지를 우리가 도식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정적 모델도 설계를 해야 되겠고 동적 모델도 뭔가는 설계하고 코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분 편안한 형태대로 이제 이것만 갖고도 되겠죠.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수도 코드로 여기다가 작성할 수도 있겠죠. 수도 코드로 대충 만들고 그 수도 코드 바탕으로 실제 코딩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각 함수, 각 기능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차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자세하게 제가 꼭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목적은 뭔지 알겠죠? 순차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클래스 관계도만 그려놓아서는 이거 가지고는 코딩을 못하는 거지. 각 개별 함수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특히 개별 함수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요 중요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가 관계도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나타내야 되겠고 UML에서는 그걸 나타낼 때 이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if문, 뭐 반복문, 뭐 다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꼭 익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 설계할 때 정적 모델 말고도 동적 모델도 있고, 동적 모델을 도식화하는 UML의 표준 방법 중에 하나가 순차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